안녕하세요. 좋은 스퀘어드입니다. 저번 주에 낸 갤럭시 S10e의 간단 첫인상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보다 자세한 갤럭시 S10e의 리뷰 영상입니다. 먼저 핸드폰 크기와 외관을 보자면은 화면 크기는 19:9 화면비의 5.8인치 화면으로 유튜브 등의 16:9 영상 시청 시의 화면 크기는 5.06인치이며 영화 등의 와이드 앵글 시청 시의 화면 크기는 5.33인치입니다. 화면이 차지하는 비율을 최대한 높이면서도 전면 카메라를 넣기 위해 전작과는 달리 펀치홀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두꺼운 일자형 베젤, 노치와 펀치홀 중 무엇이 가장 좋고 실용적인 선택이냐는 개인적인 취향이 갈리는 문제이며 이후 사용성에서 펀치홀의 장단점을 자세하게 다뤄보겠습니다. 핸드폰의 크기는 펀치홀이 옆면과 동일한 매우 얇은 상단 베젤을 가능하게 하고 하단 베젤도 작년보다 얇아지면서 매우 컴팩트해졌습니다. 작아진 핸드폰과 화면 크기 덕분에 무게는 150g으로 아이폰 7과 매우 비슷한 가벼운 무게이기에 주머니에서 되게 편하게 느껴집니다. 버튼 구성을 보자면 왼쪽에는 항상 그렇듯이 빅스비 버튼과 볼륨 버튼이, 오른쪽 위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손 크기에 관계없이 오른손 엄지로는 지문인식 센서에 상당히 자연스럽게 닿는 편입니다. 반면에 왼손으로 핸드폰을 사용하는 분들 중 손이 조금 작은 분들은 지문인식 센서에 닿기 위하여 손 자체를 위쪽으로 살짝 움직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옆면 지문인식이기에 핸드폰을 들지 않고 그대로 잠금을 푸는 것은 후면보다 편리한 점입니다. 물론 S10 플러스에 들어가 있는 화면 내 지문인식 센서가 더 혁신적이라 느낄 수도 있지만 햇빛 아래에서 지문인식 센서가 보이는 문제도 있고 인식 속도와 인식률을 고려하자면은 측면 지문인식이 조금 더 실용적인 선택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화면의 해상도는 S10과 S10 플러스에 보다 조금 낮은 1080p이기 때문에 실망할 수 있지만 화면이 작고 픽셀 밀도가 438ppi나 되므로 흐릿한 느낌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선명한 화면입니다. 화면 색공간 설정을 바꿀 수가 있는데 표준 색역의 sRGB 모드와 DCI-P3 기준 113% 또는 sRGB 기준 143%의 매우 진한 모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웹 표준의 sRGB 모드의 경우는 정확도는 평균 델타 E가 1 정도로 살짝 표준보다 진하기는 하지만 매우 정확한 화면입니다. 진한 설정은 DCI-P3 색역과 비교해도 빨간색, 초록색이 매우 진합니다. 여기에다가 대비 설정도 추가로 감마가 2.3으로 높아져 화면이 과도하게 진하다 느껴질 수 있으며 특히 정말 빨간 강력한 색을 보여줍니다. 안드로이드 8로 넘어오면서 색 공간 변환을 잘 지원을 하므로 DCI 시그널이라든지 HDR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색 영역을 바꾸어줍니다. 컨텐츠별로 일일이 색 공간을 변환할 필요가 없어진 것은 좋지만 아몰레드 사진, 아몰레드 영화 등의 다양한 설정을 통하여 sRGB보다 살짝 채도를 올려서 감상할 수 있었던 전작들에 비해서 이러한 기능들이 없어진 것은 아쉽습니다. DCI 화면 모드의 색 정확도를 말하고 싶었는데 화면 측정할 시 DCI 시그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아직 찾지 못하였기에 정확한 DCI의 색 정확도는 알 수 없지만 DCI를 전부 커버할 수 있는 광색역과 sRGB 색 정확도를 감안하면은 일반적인 영화를 볼 때 색감 역시 매우 정확하고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메라의 성능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카메라의 구성입니다. 트리플 카메라가 들어간 S10과 S10 플러스와는 다르게 S10e는 메인 카메라인 26mm 광각 렌즈 그리고 12mm 초광각이 듀얼 카메라 구성으로 50mm 망원 또는 사진기에서는 표준 렌즈가 없습니다. 렌즈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가자면은 렌즈의 시야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가깝게 있는 물체 그리고 주변부에 있는 물체가 커져 보여 원근감이 강조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50mm 핸드폰에서의 망원 렌즈는 사람의 눈과 비슷한 원감을 가지므로 자동차, 사람, 식물과 같은 대상을 왜곡 없이 담고자 할 때 매우 유용하며 때문에 사진 계열에서는 50mm 핸드폰에서는 망원인 렌즈가 표준으로 쓰입니다. 반면에 12mm 초광각인 경우는 앞서 말한 광각 렌즈의 왜곡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왜곡을 잘 활용하여 재미있거나 독특한 사진 또는 풍경을 또는 건축물을 웅장하게 보여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먼저 50mm 카메라가 없기에 50mm를 찍고 싶으면 26mm 광각 카메라를 2배 주문해야 합니다. 26mm 카메라를 2배 주만 50mm의 화질은 생각보다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디지털로 주문한 것이기 때문에 선명도 자체는 떨어지고 살짝 흐릿하기는 하지만 노이즈는 별로 없고 메인 카메라와 동일한 HDR 효과도 매우 잘 적용되기에 웹상에서나 핸드폰으로 볼 때는 별 문제 없는 이미지입니다.
카메라의 성능, 다이나믹 레인지, 해상도와 색감 등을 자세히 논의하려고 하면 10분가량이 걸리기에 이 영상에서는 매우 간략한 요약을 할 것이며 높은 확률로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가로 영상을 낼 것입니다. 카메라에서 전반적으로 S10은 밝은 이미지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고 대비가 심하지 않은 실내 또는 정적인 이미지의 경우에는 상당히 밝고 진한 사진이 찍힙니다. 때문에 HDR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가끔씩 과도하게 노출을 밝게 잡아서 밝은 부분에 색이 날아가는 갤럭시 노트 9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발생 빈도가 노트 9보다 현저히 적고 HDR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갤럭시 S10e는 매우 자연스럽고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의 좋은 HDR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색감 면에서 추가적으로 말할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대비를 높여 진한 색 그리고 진한 검은색을 보여주는 편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어두운 물체가 화면에 많은 상황에서는 밝은 부분을 희생하지 않으면서 어두운 부분이 밝기를 잘 올려주는데 특히 어두운 부분을 터치를 하면 밝기를 더 올려주므로 이러한 면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역광 또는 대비가 심한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본 핸드폰들 중 가장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프로 카메라만큼은 당연히 아니지만 그늘과 바늘근 하늘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도 밝은 하늘을 매우 유지를 잘해줍니다. 야간 카메라 성능 역시 매우 좋으며 작은 센서로 높은 감도를 촬영할 때 발생하는 채도의 감소가 없습니다. 따라서 야간에도 색감이 죽지 않아 상당히 봐줄만한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밝은 간판의 색들도 잘 유지해줍니다. 추가적으로 노이즈도 별로 없는 편입니다. 거의 달빛밖에 없는 빛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는 슈퍼 나이트샷이 켜지며 이러한 경우에는 매우 어두운 상황에서도 사진을 어느 정도 볼만한 사진을 촬영하는 게 가능합니다. 영상면에서는 SDR 그리고 HDR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SDR 영상은 밝은 부분이 날아가 색이 틀어지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으며 오히려 갤럭시 노트 9보다 떨어지는 좋지 못한 동영상 색감을 보여줍니다. HDR 영상을 찍을 수 있는 설정이 있는데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색감이 좋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을 잘 보존해줍니다. 그러나 HDR 영상은 HDR10 기준으로 촬영이 되며 HDR10 플러스로 인코딩되기 때문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는 업로드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시청을 하거나 편집하기에는 힘듭니다. 따라서 이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서 핸드폰에서 SDR로 변환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환을 사용하면 밝기가 너무 낮아지며 좋은 영상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특히 더더욱 안 좋은 점은 사용하기 번거로운 HDR 영상의 퀄리티가 아이폰의 기본적 동영상 퀄리티와 비슷하다는 것은 문제이며 동영상 성능은 왠지 모르게 더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상당히 재미있는 기능은 슈퍼 스테디샷으로 이는 초광각 렌즈로 영상을 캡처한 후 이를 줌인하여 스테이빌라이제이션을 한 것입니다. 일단 바로 알 수 있는 것은 영상 퀄리티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며 특히 저조도에서나 야간에서 촬영할 시에는 EIS 특유의 블러가 보이게 됩니다. 반면에 영상의 스테이빌라이제이션 또는 안정화 정도는 거의 짐블에 올린 정도로 핸드폰을 한 손에 들고 달리는 상황에서도 매우 부드러운 영상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퀄리티는 떨어지지만 고프로와 같이 활동적인 상황에서 활용하기에는 좋은 기능입니다. 더 자세하게 카메라가 HDR 기능이나 색감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설명하고 싶지만 지금 리뷰가 너무 길어질 것 같기에 오늘 리뷰에서는 이 정도로 마치고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은 따로 아이폰과 비교하는 영상을 내겠습니다. 배터리 성능을 보자면은 먼저 배터리 크기는 3100mAh로 화면을 감안해도 조금 작은 편이며 테스트 결과에서도 평범한 그닥 좋지 않은 배터리 시간을 보여줍니다. 프로세서에 걸리는 부하가 적으며 화면의 흰색보다는 색이 조금 더 풍부한 비디오 시청 상황에서는 캡틴 아메리카 영화 반복 재생인 경우 14시간가량에 노트9보다는 못하지만 LCD를 탑재한 포코폰이라든지 아이폰보다는 긴 배터리 시간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적당한 정도의 부하가 걸리며 화면에 흰색이 많은 웹브라우징 테스트에서는 7시간 40분가량으로 갤럭시 노트 9보다 18%가량 적은 배터리 수명을 보여줍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그래프에 보여드리는 비교분들이 전반적으로 다 배터리가 출중한 핸드폰들이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핸드폰을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체감상으로 느끼는 배터리 시간이 길고 짧으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성능 면에서 성능은 갤럭시 S10e도 지금까지 삼성이 항상 그래왔듯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모델은 스냅드래곤 프로세서 탑재하였고 한국과 유럽 판매 모델은 엑시노스 9820입니다. 엑시노스 9820은 작년 갤럭시 노트 모델에서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었던 스냅드래곤 845보다는 적게는 20%, 많게는 40%가량 그래픽 성능 향상이 있었습니다. 또 부하 시 온도가 낮아졌으며 스로틀링 역시 덜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성능 면에서는 개선점이 상당히 있습니다. 장기간 부하 시 또는 장기간 게이밍 시의 CPU 성능 하락은 10%밖에 없으며 그래픽 성능은 30분의 지속적인 부하에도 전혀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장기간 게이밍을 할 때는 전세대 핸드폰보다 최대 50%가량의 성능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갤럭시 노트 9이 부하 시에 꽤나 뜨거워졌던 것에 비하여 갤럭시 S10e는 여전히 조금 뜨겁기는 하지만 살짝 따뜻해진 정도의 괜찮은 온도를 유지합니다. 실사용이라든지 게이밍 상황에서도 배틀그라운드를 HDR 모드에서 그리고 울트라 프레임에서도 문제없이 잘 돌아가며 아스팔트 같은 게임들도 매우 잘 돌아갑니다. 대부분의 차세대 스마트폰들에 탑재될 스냅드래곤 855와는 정확한 비교를 해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꿀리지는 않은 좋은 성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사용성 면에서 가장 명백한 단점은 상당히 큰 상단바입니다. 펀치홀이 기본적으로 노치보다 차지하는 영역이 적고 상단 베젤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좋은 면이긴 합니다. 그러나 펀치홀의 높이 전체를 커버하는 상단바는 안에 있는 글씨의 2배 정도로 크며 화면이 세로로 늘어난 것 치고 활용 가능한 영역이 크게 늘어나지 못한 느낌입니다. 펀치홀 디스플레이로 인한 큰 상단바가 거슬리신다면 카메라 숨기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펀치홀 주변을 상단바로 활용하지 않으므로 화면의 7%가량을 통째로 내다버리는 셈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표준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샤오미 같은 이 부분을 검은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상단바로 활용을 해주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게이밍을 할 시에는 이렇게 상단바를 전부 검은색으로 씌우는 설정이 기본인데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 게임을 전체 화면 모드로 설정을 하면은 끝까지 화면을 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게임에 있는 숫자라든지 UI들이 펀치홀에 잘리기 때문에 플레이하기 힘든 게임들도 있습니다. 아이폰이나 샤오미 핸드폰처럼 화면 전체를 활용을 하긴 하되 중요한 숫자나 UI는 상단바 부분을 피하도록 하는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멀티 윈도우의 실행이 복잡하다는 것이 원 UI 단점이라는 말을 했으며 많은 분들이 굴락 어플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굴락은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파이 업데이트에서 구글 가이드라인 때문에 빠진 기능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스처 컨트롤 등의 유용한 기능들을 넣은 삼성 공식 퍼스트 파티 어플입니다. 덕분에 이런 어플을 설치를 하면은 멀티 윈도우의 실행 등 이전 언급했던 단점들이 개선이 됩니다. 사용성에서의 드디어 기나긴 단점을 마치고서 장점을 말하자면 드디어 원 UI와 함께 빅스비 버튼을 2번 또는 1번 눌러서 어플 실행이나 기능 실행을 할 수 있게 된 점입니다. 또한 엣지가 탑재되지 않은 만큼 관련 편의 기능이 없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엣지 라이팅이라든지 엣지 앱 등은 모두 다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할 것은 삼성 갤럭시 A 시리즈는 중저가형 폰이라고 방수라든지 아니면 삼성페이 같은 비교적 핵심 기능들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S10e는 이름에 S가 붙고 비교적 프리미엄 핸드폰이기 때문에 방수, 삼성페이 등의 기능들을 전부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소리 면에서는 2019년에 꿋꿋이 이어폰 잭을 지키고 있는 것은 좋으며 덕분에 유선 헤드폰들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피커는 그닥 좋지 않은 편으로 당연히 포코폰 같은 저가한 기기보다는 낫지만 아이폰 XR과 갤럭시 노트 9에 비하면 부족한 편입니다. 500Hz 정도의 중까지는 소리가 잘 나오지만 이 이하로 소리가 서서히 감소하며 특히 125Hz 이하로는 소리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폰 XR이 200Hz까지 저음을 잘 유지하며 80Hz 정도까지 저음이 끊기지 않아 한 옥타브 정도의 저음이 잘 나오는 것을 생각할 때 스피커 성능은 아쉬운 편입니다. 다만 스마트폰 스피커들이 저음을 바디의 공명을 통해 내는 부분이 있는 만큼 무게가 상당히 적은 S10e는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또 한 가지 추가로 말할 것이 있는데 이렇게 스피커가 안 좋다고 말하기는 말하지만 그래도 삼성 올웨이즈라든지 LG 그램 등 대부분의 울트라북보다는 더 스피커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피커 테스트가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S10e는 가격으로 보나 제품 본체로 보나 플래그십보다는 조금 준 플래그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0만원 상당의 절대 낮지 않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배터리 타임이 그닥 좋지 못하며 50mm 렌즈가 빠져 있습니다. 또한 스피커의 경우 가벼운 핸드폰이라고 하더라도 경쟁작이라고 볼 수 있는 아이폰 XR 그리고 노트9, S9 등과 비교하면 부족합니다.
또한 펀치홀 디스플레이의 기능성 역시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갤럭시 S10e는 이번 세대 플래그십과 같은 펀치홀 디자인을 공유함과 동시에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플랫 디스플레이를 가졌습니다. 삼성이 올레드 화면을 좋아하면서도 엣지를 싫어하거나 최근 스마트폰들이 너무 크고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확실히 어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카메라 성능 역시 전세대 플래그십 대비 개선이 있었으며 프로세서의 성능 그리고 특히 온도와 지속성 면에서 작년 플래그십 대비 좋아졌습니다. 디스플레이에 지문인식 센서가 들어가 있지는 않으나 측면 지문인식 센서의 경우 인디스플레이에 비해 빠르고 인식률이 더 나은 점들 중에서 더 낫다고 볼 수 있는 면도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S10e는 플래그십이라고 보기 조금 힘듭니다. 배터리를 매우 중시하거나 새 화극의 렌즈가 필요하며 작고 평평한 화면의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또 돈이 문제가 아니라면 S10, S10 플러스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삼성의 인피니티 5 디스플레이와 올해 새로 들어간 기능들을 사용해보고 싶은데 100만원까지는 쓰기 부담되거나 작고 평평한 화면이 플래그십에 가까운 삼성 기기를 원하신다면 S10e는 매우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이상 좋은 스퀘어드였으며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그리고 앞으로도 비슷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거 언제 리뷰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빨리 리뷰를 하려고 해볼 것이니 갤럭시 버즈 리뷰가 관심 있으셔도 구독해주시기 바랍니다.